메리지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이번 코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메르시 코스의 목적은 부부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는 회복을 주죠. 저는 니키입니다. 저는 실라예요. 본 코스에서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여러 요소를 살펴볼 거예요. 두 분이 함께 해온 시간이 짧든 길든 관계가 좋든 어렵든 이 코스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오셨어요. 코스가 진행되면서 저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실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얘기해드리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저는 사우스웨스트 아일랜드로 휴가를 갔습니다. 스완지 부대에 도착해서 섬으로 들어가는 배에 차를 실으려고 줄을 서 있었죠. 그때 제 차 바로 앞에서 자기 차에 붙은 스티커를 애쓰며 떼고 있는 매력적인 소녀를 보았습니다. 몇 분간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때 제 친구가 그 소녀를 저에게 소개해줬어요. 니키, 여긴 내 친구 실라야. 그리고는 스티커 떼던 소녀에게도 저를 소개했죠. 실라가 제게 인사했을 때 저는 너무 떨렸어요. 그 후 2주간의 휴가 내내 저희는 바로 옆집에서 지냈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 좋아하는 걸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또한 니키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니키가 저에게 관심이 없을까봐 아무 말도 안 했죠. 제가 집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는데요. 친구들 15명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다 같이 큰 저택에 모여서 불을 끄고 하는 숨바꼭질을 했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게임인데 깜깜한 상태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게임이었죠. 그때 니키와 저는 그 저택의 끝방에서 단둘이 마주치게 됐어요. 그건 제가 휴가 내내 계획한 일이었죠. 사실은 제가 꾸민 일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날 그 방에서 저희는 첫 키스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4년 뒤 결혼하게 됐습니다. 지난 42년간의 저희 결혼 생활 역시 다른 부부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5번의 이사와 3년 동안의 해외 생활이 있었고 4명의 자녀를 키웠죠. 커스티, 벤지, 바니, 조시. 그 과정에서 눈물로 새운 밤도 많았죠.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겪는 힘듦과 기쁨을 경험했고 청소년 자녀를 키울 때 하는 걱정과 재미도 알게 됐어요. 아이들은 이제 모두 독립했고 그중 셋은 결혼해서 부모가 됐습니다. 저희는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가 됐죠. 저희 역시 아팠던 적도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도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들은 소중한 추억과 웃음들이 가득했어요. 저의 결혼 생활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모험이었어요. 이를 통해 저희는 결혼 생활이 정지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건 메르치 코스가 기초하는 결혼 생활의 보편적 원칙이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부들에게 적용되죠. 각 세션에서는 메리지 코스를 경험한 다양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관계 전문가, 심리학자들의 견해도 들을 겁니다. 이 코스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결혼 생활이 1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새롭게 발견할 것은 항상 많죠. 이걸 발견하려는 여정을 거쳐야만 부부는 계속 친밀할 수 있어요. 이 코스가 뭘 하는 건지 아직 모르실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과정을 시작할 때 걱정되는 게 2가지 있죠. 첫 번째, 우리 부부의 사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하는 건가? 그러고 싶지 않죠. 2번째, 혹시 우리의 고민을 배우자가 낯선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 이건 역시 참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정말 싫겠죠? 만약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안심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메리지 코스에서는 등장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 부부 단 둘이서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많은 부부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했죠.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 저널의 첫 번째 대화 주제를 펼쳐주세요. 2분이 처음 만났을 때를 잠깐 떠올려 봅니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 깊었던 기억과 왜 서로가 끌렸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메리지 코스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여러분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때때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이 저의 결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내용일 거라 확신합니다. 이 코스는 부부관계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걸 전제로 진행돼요. 성경은 결혼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데요. 성경의 첫 부분의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라서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심지어 영적으로도 연결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녀의 생이 엄마와의 신체적 연결로 시작하지만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물리적, 정서적으로 점점 더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결혼은 그 반대예요. 결혼은 전혀 관계없던 낯선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여 관계에 정착합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상호 의존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하지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하죠. 사랑은 단지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이 사라질 때 헤어진다는 게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생동감 있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에서 또 다른 관계로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옮겨 다니게 되죠. 저는 웨스트 웨일즈 바닷가에 있는 작은 별장에 책을 쓰러 가곤 하는데요. 몇 년 전 8월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해변을 걷고 있는데 언덕이 너무 아름답고 모래도 너무 멋있고 바다는 마치 다이아몬드 수만 개를 수면 위에 뿌려놓은 것 같았죠. 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나이든 어부가 계시길래 정말 멋진 풍경이네요 했더니 관광객 때문에 너무 피곤하셨던지 겨울엔 별로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산책을 했는데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바다와 모래, 언덕이 이렇게 속삭였죠. 겨울에도 사랑해 줄래요? 겨울 같은 사랑은 모든 관계에 찾아옵니다. 저는 이혼 직전의 부부가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꽤 자주 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땐 어떻게 헤어지려고 했나 모르겠다고요. 사랑을 못 느끼면 헤어지려는 현대 사회의 인식을 우리는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저희 딸 커스티와 사위 릭은 영국 남쪽 해안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밭 관리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딸 부부에게 배웠죠. 정말 고된 노동이에요. 포도나무를 주의 깊게 살피고 가꾸는 일은 정기적으로 1년 내내 매년 해야 하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 역시 항상 서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해요. 결혼 생활을 포도밭 가꾸는 것에 비유했을 때 4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비유 중에 어떤 하나가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것들보다 더욱 와닿을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마초각입니다. 새롭게 심어진 나무는 새로운 토양에 적응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최소 3년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결혼 초기에는 내가 우리가 되고 독립적인 존재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까지 서로에게 맞춰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맞춰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뜨거웠던 사랑이 식고 서로의 눈을 가리고 있는 콩깍지가 벗겨져서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서로를 보게 됐을 때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끌렸던 상대의 모습이 오히려 서로를 괴롭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디마스 티파니 살라베리우스입니다. 살레베리오스예요. 저희는 뉴욕 퀸스에 있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뉴욕시티요. 저는 교회에서 나오고 있었고 티파니는 들어가는데 제가 문을 잡아주다가 대뜸 아내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잊지 못했죠. 디마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정말 역동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사람을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정말 좋아요. 저는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티파니는 정말 강하죠. 그게 제가 아내에게 끌렸던 이유 중 하나예요. 티파니는 의견도 많고 평소에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열정적. 열정적이에요. 모든 것들이에요. 맞아,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와, 이 사람 사랑스럽다. 너무 멋지다. 딱 내 이상형이나 했죠. 그런데 그게 가끔은 이렇게 너무 여성적인데 주장이 정말 강하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매력으로 느껴졌던 모습이 가끔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 발견하면서 때로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를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기 쉬워요. 저는 수년간 제가 니키를 모든 방면에서 바꾸려고 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죠. 예를 들어 저는 여전히 남편이 기차나 비행기를 탈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하고, 다양한 색의 옷을 입으라고 하죠. 파란색 말고요. 또 제발 집에서 나가기 직전에 구두를 닦지 말라고도 해요. 하지만 니키를 저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세상의 모든 결혼 생활의 원칙입니다. 나 스스로를 바꿀 수는 있지만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려면 신혼 때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서로에게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변화는 필수적이며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변 환경이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끊임없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가야 해요. 이 코스에서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견고히 하기 위해 서로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포도밭 관리에서 가져온 두 번째 비유는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나무에게 매우 필요하죠. 가지치기는 포도나무에게 아주 긍정적인 활동입니다. 가장 건강한 가지를 선별하고 그 외 다른 가지들은 잘라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중요한 가지에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어요. 안 그럼 이파리만 풍성하고 정작 열매는 조금일 겁니다. 자녀를 갖거나 직장 업무가 많아지는 것처럼 삶이 바빠질 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의 다른 부분은 가지치기 해야 할 때가 있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 양육에 쏟고 정작 결혼 생활은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고통받는 것은 자녀예요. 자녀의 안정감은 부모의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메르지 코스에 오셨던 한 남성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삶은 계속 바빠집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결혼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는 법을 배워야만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일을 정말 좋아하죠. 저는 변호사인데 시간에 민감한 일이에요.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저희에겐 여전히 큰 숙제죠.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정말 바빴어요. 마감일이 코앞이었는데 한창 일하는 중에 아내가 전화해서 지금 얘기할 시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했죠. 그 후에도 아내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받자마자 나 지금 바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저와 통화할 시간조차 없다는 건 예상 못해서요. 저는 모든 걸 미리 계획해서 수행하는 편이에요. 직장에서 맡은 일 때문에 남편과 아빠로서의 책임이 사라지거나 소홀해지면 안 되니까요. 각자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부부가 하나의 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포도밭 관리에서 가져온 세 번째 비유는 지지학입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요하죠. 좋은 지지대를 세우는 데 투자하고 견고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혼자선 결혼을 지켜낼 수 없죠. 지지대는 친구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배 부부를 보고 배움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심각한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 경제적, 직업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불임인 걸 알게 되거나 자녀들의 출가 후 텅 빈 집에 적응해야 하거나 연로한 부모님을 모셔야 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청소년이 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10대 자녀들을 대하는 게 전 너무 어려웠는데 니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죠. 과하게 걱정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했어요. 그 시기에 니키의 도움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죠.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혼자 해결하려 한다면 부부는 친밀함을 잃게 되고 결혼 생활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준다면 직면할 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부부를 더 가깝게 하죠. 저는 팸이고 여기는 닐입니다. 네, 저희가 만난 게 20살 때죠. 맞아요. 29년 전이네요. 저희는 스코틀랜드 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만났어요. 저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뭐랄까 내재된 엄마가 된다는 것,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그걸 잃는다는 게 제일 힘들었죠. 저희는 그 문제를 함께 겪었어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결혼을 하면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나 아니면 아들의 졸업식에 간다는 상상이요. 제가 이 문제로 한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조언을 해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만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힘들 거라고요. 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상대방에게 옮기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맞아요. 힘들어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다 놓아버리고 싶었거든요. 상대방에게 시선을 돌리는 게 더 저희를 가깝게. 더 친밀하게 했죠. 어려움이 있을 때 닐이 옆에 있었고 제가 의지할 수 있게 남편이 강하게 버텨줬어요. 물론 닐도 약해졌던 순간이 있었겠지만 남편은 내가 필요할 땐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항상 마음을 열고 계속 대화를 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숨기거나 생각을 나누지도 않고 서로를 탓하기가 너무 쉬우니까요. 그때 저희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전월에 있는 다음 대화 주제인 어려움 해결하기를 펴고 여러분이 함께 겪어낸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대화가 끝나면 현재 자신이 또는 두 분이 함께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찾아보시고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라고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포도밭 관리의 네 번째 비유는 새롭게 하기입니다. 성장기가 끝나고 풍성하던 나무에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 싹 트는 봄이 오기 전까지 우리 눈에는 나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시기가 포도나무에게는 스스로 에너지를 축적해서 뿌리를 땅속 더 깊이 내리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나무까지는 휴식기를 갖고 뿌리는 땅속 영양분을 먹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어 내년에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결혼에서도 새롭게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들은 가끔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랑과 설렘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좋은 영양분을 주고 잘 관리만 해준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많은 열매와 훌륭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결혼 생활도 같아요. 새롭게 하기란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특히 결혼해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 때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소망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걸음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특정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죠. 우리 관계를 강화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 한 주 또는 한 해의 생활 패턴을 바꿔보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계는 분명 회복될 수 있다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죠. 보통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처와 오해가 부부 사이에 쌓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부가 서로 관계를 잘 돌봤을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유대감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한때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결국 8개월 동안 별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벽을 쌓는 것 같았죠. 대화가 단절됐었으니까요. 상대를 비웃거나 빈정대거나 비꼬는 말이 오고 갈 때마다 벽돌이에 또 하나의 벽돌을 쌓는 것 같았고 결국 그 벽은 높이의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서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벽을 허물 수 있었던 건 결국 대화였어요. 대화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걸 깨달았죠. 저희는 겸손해야 했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했어요. 그리고는 서로를 다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벽돌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죠. 제 경우에는 결혼 생활이 회복되려면 나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 서로를 대하는 자세 같은 거요. 먼저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맞아요. 해야 했죠. 그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고 다시 설레고 사랑하고 네, 웃게 되고 다시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올렸죠. 맞아요. 네. 그전엔 웃음이 없었어요. 대화하면서 다시 웃기 시작했죠. 다음 대화에서는 여러분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때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화의 목적은 여러분의 현재 관계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지 마세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나의 관계 맺는 성향을 살펴보고 결혼 생활에서 내가 어떤 점을 바꿔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널에 관계 살펴보기를 펼쳐주세요. 20개의 문항에 옆에 있는 박스에 숫자를 써넣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0, 가끔 그렇다면 1, 이렇게요. 그리곤 다음 장에 있는 안내에 따라주세요. 먼저 혼자서 하시고 끝나면 서로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답했는지 나누세요. 조금 긴 대화가 될 거라 30분을 드립니다. 점수가 낮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배우자의 답변을 보고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고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기적인 시간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의식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바쁘지 않으면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여전히 바쁠 뿐이죠. 직장에서는 그 많은 긴급 상황들을 다 해결하는 게 신기합니다.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면서요. 결혼 생활에서 둘만의 시간이 없다는 건 식물에게 물을 뺏는 것과 같아요. 어떤 식물은 비교적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물 없인 결국 모든 식물은 시들고 죽게 되죠. 관계가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부부만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해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부부 사이에는 즐거움과 우정, 로맨스가 유지되고 감사하는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지며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견한 것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즐거운 것을 함께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야 했죠. 그 시간을 데이트 날이라고 불렀는데 본 코스에서 데이트 날은 자주 언급될 거예요. 데이트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될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계속 성장하고 사랑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게 아마 이 데이트 날일 거예요. 저희에게 데이트 날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죠. 그날은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하는데요. 어떻게든 항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죠. 근사한 음식을 하고 초도 켜고 음악도 틀고 어떤 때는 영화를 보거나 둘 다 좋아하는 TV쇼를 보기도 했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먼저 재우고 데이트를 했고 애들이 좀 컸을 땐 각자 방으로 보냈어요. 가끔은 외식도 하고 영화관에 가거나 저희 둘 다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다른 스포츠를 즐겼어요. 여름에는 공원에 피크닉을 가기도 했고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전시회에 갔죠. 중요한 것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거예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는 그냥 나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멋진 외식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검소해요. 외식 커피, 외식 맞아요. 커피 이렇게. 외식 커피 맞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서로의 어떤 점이 끌렸는지 기억나게 했어요. 그 시간은 저희의 모든 걸 변화시켰죠. 뭔가 평소와는 다른 맞아. 그런 날이에요. 간단한 음식을 하거나 시켜 먹거나 남편이 하거나 당신은 안 했지만 안 했지. 저희는 매주 그 시간을 부부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함께 했어요.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를 했죠. 여기 멕시코에는 푸에블로 마이코스라는 체험 마을 같은 게 있는데 요스마을. 저희는 그걸 아주 맞아. 좋아해요. 아들이 넷플릭스 보는 법을 알려줬어요. 저희 세계가 넓어지고 아주 있죠. 넓어졌어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로 정했어요. 모두가 알죠. 그날은 저희가 데이트하는 날이고 연락이 안 될 거라는 걸. 가끔 데이트를 망치기도 했어요. 그치만 망쳐도 성공한 거예요. 발렌타인데이에 영화관에 갔는데 공포 영화였어요. 10분도 못 버티고 나왔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저는 너무 나오고. 무서웠어요. 끔찍했죠. 맞아. 그래도 기억에 남았지. 맞아요. 제 기억에 남는 데이트 날은 니키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날이에요. 섹스피어 극장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러 갔었죠. 저는 이벤트를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극장에 갔을 때 니키가 스탠딩 티켓을 샀다는 걸 알았어요. 제일 저렴한 자리죠. 그 말은 저희가 공연 내내 말 그대로 서서 봐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제가 좋아하는 만큼이나 긴 작품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야외에서 4시간을 쉬지 않고 서서 관람했죠. 제가 돈을 조금만 더 냈으면 가림막 아래 벤치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걸 극장에 도착해서야 알았어요. 그날 니키는 정말 맛있는 도시락도 준비했는데 결국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했죠. 저희 자리를 뺏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기억에 남는 밤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주 즐거웠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매주 함께하는 데이트 시간이 저희 결혼 생활을 지켜준다는 걸 알았죠. 따분하고 지겹고 틀에 박힌 일상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데이트는 우리 관계가 당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이런 시간들을 함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와 변화를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매주 데이트 시간을 갖고 이걸 꾸준한 일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3가지 팁이 있어요. 계획하고 우선순위에 두며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팁은 계획하기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계획하고 여러분의 일정에 추가하세요. 다른 사적인 만남이나 비즈니스 약속을 할 때처럼요. 니키와 저는 상대방과 의논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일정에 추가한 데이트 날은 절대 바꾸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두 번째 팁은 우선순위에 두기입니다. 그 시간이 매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걸 의미하죠. 다른 어떤 활동보다 우선이어야 합니다. 업무, 친구와의 만남, 운동, TV 보기, 집 꾸미기, 심지어 자녀들보다도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데이트 날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이런 일들에 쉽게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3번째 팁은 방해하는 모든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든 휴대폰이든 온라인이든 SNS든지요. 부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에 계속 뜨는 긴급 문자나 알람이 저희를 방해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끄고 멀리 치워넣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당신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노력과 창의성은 모든 결혼 생활에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노력과 창의성을 쏟아붓는데 결혼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노력을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 관계는 조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존이고 제 아내 셀리입니다. 저희는 1959년에 대학에서 만났어요. 남편 사진을 봤는데 이는 저희가 다니던 대학에서 연극을 했죠. 그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이 바쁠 때는 부부의 시간을 가끔 조정해야 했죠. 그런데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주 65시간에서 70시간을 일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론 그 기간이 제법 길었어요. 저희는 대화는 했지만 그 내용이 그저 실용적인 것들이었죠. 처음으로 애들을 이웃집 부부에게 맡기고 멕시코의 리조트로 저희 둘만의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반대편에 있는 아내를 보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이 사람에 대해 정말 잘 모르는 것 같네. 처음에는 서로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수많은 일들을 지나온 뒤에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서로 너무 지쳐서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죠. 저는 그때가 딱히 기억나진 않아요. 남편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전 몰랐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든 것 같아요. 가끔은 그때가 결혼 생활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휴가 후부터 저희는 항상 시간을 정해두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졌고 자녀나 학교 문제, 일 얘기, 장 보러 어디로 갈 건지 이런 주제들이 아닌 우리만의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자각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죠. 다음 대화 주제는 함께했던 특별한 시간입니다. 부부가 된 후 함께했던 시간들 중 가장 특별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대화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특별한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번갈아가며 이야기 나누세요.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려면 상대방의 정서적 욕구를 찾아내야 하죠. 예를 들면 애정, 격려, 지지, 위안 같은 것들요. 그게 우리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어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야 하는 것과 같죠. 그 공간이 비어 있다면 우리는 외롭고 혼자라고 느낍니다. 집 꾸미기, 직장에서의 승진, 휴양지 휴가가 그것을 채울 수는 없어요. 사람은 친밀한 관계성에 기초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성경의 첫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기초로 창조되었는지 설명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바라보며 좋았더라 라는 말을 반복하시고 2장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내실 때 아담 입에서 스스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과 같은 사람이 생긴 거죠. 그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강력하게 끌리는 사람이요. 그때 아담 속에 비었던 공간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우리가 친밀하다고 느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린 더 이상 외롭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콩깍지가 벗겨지면 우리는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다시 외로움을 느끼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간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정서적 욕구를 알아채고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다가가야 하고 타인을 삶에 받아들여야 하죠. 어린 시절 애착이론은 결혼까지도 이어집니다. 그 이론에서 우리는 우리의 취약점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취약점과 욕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사랑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정서적 욕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점점 더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해온 연구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가 멀어지는 핵심 원인은 갈등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고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요. 핵심은 정서적 단절입니다. 외로움이 결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친밀함을 느낄 때,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이런 욕구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라 감정적 수준에서 잘 해결해야 하는 거죠. 결혼 생활에서는 2가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이란 상대방의 단점이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배우자의 어떤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유대감은 끊어지게 되죠. 능동적이란 배우자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랑을 주고 싶어집니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면 유대감이 형성돼요. 저희는 정서적 욕구를 지키는 것에 대해 데이비드와 테레사 부부에게 많이 배웠어요. 데이비드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있었던 근본적인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혼 후 15년간은 테레사의 잘못과 저의 욕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 15년간은 저의 잘못과 테레사의 욕구에 집중했고 그 결과 저희 결혼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는 모두 정서적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대개 나의 욕구는 배우자의 욕구와 다르죠. 나의 남편, 아내를 잘 보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베이징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고 애가 둘 있어요. 예전에 저는 아내의 욕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하루는 아내가 복통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몇 번이나 말했던 것 같아요.
여보, 나 배가 아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떡하지? 병원에 갈까? 아님 견뎌볼래? 그랬더니 아내가 좀 힘나는 말을 해줄 수는 없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려줘. 무슨 말이 당신을 만족시키겠어? 그랬죠.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할 줄도 몰라.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게 사실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감정을 지지해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물었어요. 아내는 굉장히 위안을 얻는 것 같았죠. 맞아,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받는다고 느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아내가 많이 놀랐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감정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역시 외로움을 느꼈던 거죠. 그때 저희 마음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정서적 욕구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쉽게 놓치고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기보다 불만족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유리잔을 정확히 조준하지 않고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우리 노력이 허사가 되죠. 이것이 서로의 필요를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필요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나 신혼일 때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닐 수 있죠. 배우자가 당연히 그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줘야 알죠. 이제 다시 대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상대방의 욕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저널에 나를 알고 너를 알기 부분이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16가지 필요나 욕구를 보시고 A열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세요.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하는 3가지를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 B열에는 배우자가 가장 중요시할 것 같은 3가지를 골라 순위를 매기세요. 상대방의 답변을 보지 않고 작성하시고 마친 후 각자 무엇을 골랐는지 서로 비교하세요.
이쯤에서 여러분의 저널에 있는 대화 이어가기에 대해 설명드리죠. 여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시간과 부부로서 함께하는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다음 세션에 오시기 전에 이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줄 겁니다. 세션을 마무리하며 짧은 기도를 해드릴 텐데요. 계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를 위해 결혼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부부들의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과 능력이 키워지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세션에서 나눈 대화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한 주 동안 더 의미 있는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에서 뵙죠.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을 느꼈죠. 질문이 뭐라고요?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다시 말해줘요. 거기를 보면 되나요? 아니면 카메라?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스태프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되었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